오늘의 사연은 김주혜 양의 개인 비서로 일하다 지난해 겨울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한 박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년간 김주혜의 곁에서 일하며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김주혜의 실체를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당 간부 비서였던 박미영 씨는 김주혜의 눈에 들어 발탁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박미영 씨가 들려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북한 권력의 중심에서 자라나는 어린 독재자의 충격적인 실체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 그 무서운 진실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혜의 개인 비서로 일했던 박미영입니다. 29살의 나이에 김정은 가족의 비서로 발탁되었을 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의 큰 영광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악몽의 시작이었죠. 백두혈통의 곁에서 일한다는 건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김주혜 양 곁에서는 더욱 그랬죠.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고 가족까지 모두 파멸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김주혜의 실체,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김주혜를 처음 만난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평양 중심가에 있는 당 청사에서 평소처럼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갑자기 들려온 까르륵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 언니, 내 비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귀여운 원피스를 입은 10살배기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29이었던 저는 그저 평범한 당 간부 비서였을 뿐인데 김주혜의 눈에 들어 개인 비서로 발탁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합격 통보를 받던 날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임 비서가 어제 갑자기 실종됐대. 속삭이듯 전해지는 이야기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거절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최고위층의 부름이니까요. 그리고 첫 출근 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주혜가 가정부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려다 실패한 현장이었죠. 가정부는 겁에 질린 얼굴로 벽에 붙어 있었고 김주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잘 왔어. 전임 언니는 내 말을 안 들어서 지하에 보냈어. 이제부터 언니가 내 새로운 인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비서들은 숨쉬는 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김주혜의 시선이 닿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아빠가 나 때문에 전쟁도 할 수 있대. 그래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천진난만한 얼굴로 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복도에서 마주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전임 비서의 부모님이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그날 밤 저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이 자리가 축복일까, 저주일까.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밤새 이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주혜의 세계로 들어선 순간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전임 비서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괴롭혔죠. 그리고 김주혜의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정교사가 부임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지난달에만 3명의 교사가 바뀌었습니다. 언니, 이번 선생님은 얼마나 버틸까? 김주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받은 아이처럼 들떠 보였어요. 새로운 교사는 평양제일중학교 출신의 수석 교사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위대한 영도자 동지의 존귀하신 따님. 틀렸어요. 김주혜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두혈통의 위대한 후계자 김주혜 동지. 늦었어요. 3초나 늦게 고쳤어요. 언니, 메모해도. 첫 실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김주혜는 매 수업마다 교사의 실수를 체크하게 했고 그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했죠. 선생님, 제가 틀렸다고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김주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계산 과정에서 작은? 내가 한 걸 작은 거라고 표현해요? 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천재라고 하셨어요. 내 계산이 틀렸다는 건 선생님이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날 오후 그 교사의 가족들이 모두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사는 일주일을 버텼어요. 김주혜의 영어 발음을 교정하려다가 혀를 잘리고 쫓겨났죠. 언니, 나 너무 심한가? 어느 날 김주혜가 문득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서 때론 강하게 나가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도 그래야 하는 거 맞지?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답을 잘못했다간 당장 제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주의 동지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겨우 이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선생님이 내 글씨가 예쁘다고만 하고 완벽하다고는 안 해서 우리 집 지하실에 보냈어요.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김주혜의 말은 언제나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가정교사를 뽑는 면접도 충격적이었어요. 언니, 저 사람 눈빛이 맘에 안 들어. 저 사람은 허리가 휘었어. 이 사람은 웃는 게 기분 나빠. 우리 집 탄광으로 보내. 단순한 어린아이의 변덕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곧 그 사람의 그리고 그 가족의 운명을 결정했으니까요. 이 작은 아이가 사람의 목숨을 너무도 쉽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음악 선생님 사건이었습니다. 김주혜의 피아노 연주를 듣던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했다가 큰 난리가 났어요. 훌륭하다고요? 완벽하다고 해야죠. 아빠가 그러셨어요. 내 연주는 완벽하다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선생님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당연히 수업 시간표도 김주혜 마음대로였습니다. 오늘은 공부하기 싫어요. 선생님 자르세요. 지금 너무 졸려요. 선생님이 지루하게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이 선생님은 내일부터 안 와도 돼요. 이유요? 그냥요. 교사들은 수업 전부터 공포에 떨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교사가 부임할 때마다 저는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사히 우리 가족들은 건들지 않기를.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 허사였죠. 김주혜의 변덕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녀의 분노는 언제나 처절한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지켜보는 저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떤 날은 교사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온 가족을 추방시켰고 또 어떤 날은 수업 자료의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사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게 했습니다. 나는 공주야. 아빠가 그러셨어. 특별한 나를 가르치는 건 영광이라고. 근데 이 선생님들은 왜 자꾸 실수를 할까? 그녀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저 김주혜의 기분에 따라 만들어진 죄라는 것을. 매일 밤 퇴근하면서 살아있음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목격한 공포의 순간들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그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를 갉아먹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김주혜의 말동무이자 비서로 지내며 저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김주혜는 종종 저에게만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김주혜는 갑자기 저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죠. 이제 언니한테만 특별히 말해줄게. 우리 오빠는 필요 없어. 사실 내가 제일 특별하거든. 그 말을 하는 김주혜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서워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아빠 자리는 내가 앉을 거야. 그래서 나한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해. 이런 대화는 주로 늦은 저녁, 모든 일정이 끝나고 김주혜가 잠들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치 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어요. 한마디라도 잘못 대답했다가는 제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번은 김주혜가 갑자기 보위부를 불러들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이에요. 그저 자신의 말을 2번 되물은 가정부의 가족들을 처벌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순간 저는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 중 하나는 김주혜가 아버지에게 일부러 이르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들 내 생일 파티 때 충성의 편지 안 써왔어요.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이 순간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예술단 공연을 관람할 때도 김주혜의 한마디는 모두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재미없어요. 라는 짧은 한마디에 공연장 전체가 서늘해졌었죠. 공연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가족이 김주혜의 변덕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측근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죠. 언제 자신의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주혜가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인형극을 연출하듯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했죠. 누군가를 칭찬하다가도 순식간에 처벌하고 웃음 짓다가도 갑자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김주혜의 11살 생일날이었어요. 그날을 위해 수많은 준비가 있었죠. 며칠 전부터 최고급 독일제 케이크를 특별 주문했고 모든 순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벽지, 크리스탈 샹들리에, 최고급 카페까지 마치 동화 속 공주의 생일 파티 같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촛불 점화 타이밍이었어요. 단 3초,
아니 어쩌면 2초 정도 늦었을까요? 케이크를 들고 들어가는 순간 김주혜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망했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김주혜가 케이크를 제 얼굴로 던졌죠. 차가운 생크림이 얼굴에 묻는 순간 저는 이미 제 운명이 결정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가 시작됐을 때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내 정식 호칭은 백두혈통의 위대한 후계자 김주혜 동지라고 했잖아. 김주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참석자들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비서에게 명령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조사해. 특히 노래 작사한 사람 당장 찾아내. 모두가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참석한 고위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비서들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선물 전달식도 재앙이었어요. 김주혜는 하나하나 선물을 뜯어보더니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게 감히 나한테 줄 선물이야? 이런 쓰레기를 준 간부들 가족 전부 조사해. 당장.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아직도 케이크 크림이 묻어 있었지만 닦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때 김주혜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부모님, 지금 어디 사시지?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김주혜가 제 부모님을 언급하는 순간 저는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당장 보이부에 연락해. 박미영 부모 둘 다 수용소로 보내라고. 이 말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김주혜의 눈빛은 진지했고 이미 보이부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빠한테 이를 거야. 너네 가족은 이제 끝이야. 감히 내 생일을 망쳐? 그 순간 한경호원이 제 옆을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 도망갈 마지막 기회입니다. 눈물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홀어머니부터 챙겼어요. 미영아, 무슨 일이니? 엄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가방에 최소한의 필요한 물건들만 쓸어 담고 저는 그렇게 제가 알던 모든 것들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어두운 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정은의 개인 도장이 찍힌 서류를 꺼냈습니다. 평소 업무를 하면서 몰래 복사해두었던 문서들이었죠. 엄마를 모시고 뒷산으로 올라가 숨었어요. 그리고 달빛에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이동호 가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한 글자라도 실수하면 목숨이 위험했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위조하는 동안 계속해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만이 저와 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차를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주혜가 타던 차들은 매주 목요일 새벽에 정비를 받았거든요. 저는 비서였기에 차량 정비 일정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차들은 워낙 특별 관리되어서 정비소로 이동할 때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 새벽 3시 정비소 뒤편에서 기다렸어요. 경비 교대 시간이었죠.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이때가 가장 빈틈이 컸거든요. 요원 동지, 제발 도와주세요. 딱 한 번만. 보이부 초소에서 제가 탄 차를 발견하고도 의심하지 않았던 건 차량 자체가 가진 특권 때문이었을 거예요. 최고존엄 가족의 차량이니까요. 이건 제 작은 보답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꺼낸 돈 뭉치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초소의 요원은 차량 정비를 위한 이동이라 생각했을 테죠. 늘 보던 풍경이었으니까요. 최고존엄 가족 차량 정비차 이동입니다. 제 외침과 함께 검문소 차단기가 올라갔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엄마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차가 검문소를 통과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안도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나 봐요. 뒤에서 갑자기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추격조가 따라오고 있었죠. 그들은 이미 제 탈출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차 세워. 당장 멈추지 않으면 사살하겠다.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제발. 저는 이를 악물며 엑셀을 더 밟았어요. 쾅! 총알이 뒷유리를 관통했습니다. 여기서 죽든 잡혀 죽든 달라질 게 없어. 공포에 질린 채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는 동안 계속해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총알이 차체를 스치고 지나갔죠.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급커브를 돌다가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차가 공중으로 떴다가 경사면을 굴러 내려갔죠. 튕기고 구르고 또 튕기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전복된 차 안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이대로 죽을 순 없었어요. 안전벨트를 풀고 겨우 밖으로 기어나왔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엄마가 안 계셨어요. 주변을 필사적으로 찾아보았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추격조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보이부 요원이었어요. 이쪽입니다. 빨리요. 요원 동지는 저를 숨길 수 있는 은신처로 안내했습니다. 그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을 거예요. 잡히면 김주혜가 저를 산채로 고문할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 앞으로의 불안감, 공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저는 밤새 산길을 헤매며 국경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은 피투성이가 됐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죠.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을 때 전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이 말을 되뇌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몇 번이나 물살에 휩쓸려 가라앉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생사를 모르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살아서 엄마를 꼭 다시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죠.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엄마를 잃었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제 자유의 땅을 밟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북한에 갇혀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서 언젠가는 엄마를 찾겠다고요. 그리고 김주혜와 같은 권력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릴 거라고요. 중국 땅에서의 첫날, 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쫓아올 것만 같았죠. 밤이면 김주혜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잠에서 깨면 식은땀에 흠뻑 젖어있곤 했어요. 그런데 조선족 브로커를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는 제 불안한 눈빛을 보고 바로 알아챘다고 했어요. 북한에서 오셨죠?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태국까지 가는 길은 험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게 많아요. 브로커의 말대로 도피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중국 공안을 피해 밤에만 이동했고 낮에는 창고나 빈집에 숨어 지냈죠. 매 순간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면 항상 마음이 떨렸어요.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중국어를 모르는 제가 들킨다면 그대로 북송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귀머거리인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엄마 생각에 울기도 했어요. 아가씨, 꼭 성공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브로커의 따뜻한 말에 힘을 얻으며 우리는 국경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죠. 하지만 태국 난민수용소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김주혜가 나왔어요. 때로는 웃으면서 다가와 갑자기 제 가족을 처형하라 명령하고 때로는 제가 도망친 것을 알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박미영 씨, 괜찮으세요? 수용소 상담사의 물음에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애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10살짜리 소녀의 모습을 한 악마요. 말을 시작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공포와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한국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탈북 직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김주혜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저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죠. 김주혜 때문에 실종된 가정부만 해도 5명이에요. 운전기사는 8명이 사라졌다고 해요. 경호원들도 10명 넘게 잠적했죠. 이야기를 나눌수록 충격은 커져갔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변덕으로 인해 수십 명의 인생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렇게 남한에 와서 보니 정말 별세계였습니다. 특히 회사들이 봉사를 다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남들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담당 사회복지사님을 통해 알게 된 KS 오토플랜이 바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요.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고 처리해드리는 시스템.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이어지는 봉사활동과 기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 기업은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라며 입을 모아 추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착한 기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인데요.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KS 오토플랜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맞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로 고민이시라면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세요. 저의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엄마 걱정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너무나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모두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여전히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특히 김주애 관련 소식을 접할 때면 온몸이 얼어붙곤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자유인이니까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이제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매주 탈북민 모임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확신의 참목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해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자유의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그곳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엄마. 아직도 저는 엄마의 생사를 모릅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이야기하기 힘든 기억들이지만 이렇게라도 김주애의 실체를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이런 제게 한국에서 늘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폭풍군단은 정말 대단한 부대입니다.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김영복이 이끄는 특수부대로 유명하죠. 그리고 저는 그런 곳에 저희 같은 민간인들도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태민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오게 된 지 반년이 된 강태민이라고 합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참으로 평화로운 듯합니다. 시끄러운 포탄도 구토가 나오는 듯한 시체 썩는 냄새도 이곳에는 없으니까요. 이런 곳에 살아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저를 여전히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소식이죠. 특히 러시아 파병 이야기는 정말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북한이 자신의 인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꼭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힘든 결정이었던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폭풍군단과 함께 훈련을 받을 것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더군요. 특히 저는 1순위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군인도 아닌 저는 갑자기 차출이 되어 폭풍군단의 부대로 가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그들과 함께 강당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차오름과 동시에 얼떨떨하더군요. 우리의 위대한 동맹군과 함께할 영광스러운 임무. 이곳 폭풍군단의 상징인 김영복의 우렁찬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듯 지나갔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처럼 현실감이 없었달까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그저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의 낡은 책상에 앉아 노란빛 스탠드 아래서 러시아 원서를 읽던 그 고요한 밤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나던 바스락거리는 소리, 연필로 옮겨 적던 러시아어 단어들, 그리고 밤샘 공부 중에 잠깐 졸다가 책에 떨어뜨린 커피 자국까지 그때는 그저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정치적 문제가 우리 가족을 덮쳤거든요. 새벽녘에 들이닥친 조사관들, 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낌, 그리고 창백해진 아버지의 얼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결국 그날 이후로 저희 모든 경력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랑스럽게 품었던 꿈들이 하나둘 부서져가는 걸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이어지던 한숨. 식욕도 잃고 며칠씩 수용소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 시간들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죠. 그렇게 결국 저는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지금의 폭풍군단의 훈련소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곳에 영호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죠. 어린 시절 평상시에 좁은 골목길에서 함께 뛰어놀던 그 말썽꾸러기를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말입니다. 그 장난기 어린 눈빛만큼은 여전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안남도 탄광에서 일하면서 다부져진 그의 체격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죠. 영호의 거친 손이 제 어깨를 두드릴 때마다 느껴지는 그 온기는 마치 고향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린 시절 함께 훔쳐먹던 밭둑의 참외 맛, 여름날 시원한 대동강변에서 물장구 치던 기억, 그리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나누어 먹던 점심밥의 맛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은 저와 영호만큼이나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인 준호는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죠.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겨울 새벽의 칼날 같았고 날렵한 몸놀림은 숙련된 맹수를 연상케 했어요. 훈련장에서 그의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인 움직임에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원산 조선소에서 온 민국이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거친 군대 생활 속에서도 그의 온화한 미소는 마치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았죠. 특히 그의 손놀림은 정말 신기했어요. 고장난 무전기든 망가진 차량이든 그의 손만 닿으면 마법처럼 되살아났으니까요. 그렇게 첫날 새로 만난 부대원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젯밤 어머니가 몰래 건네주신 평양 밀편의 무게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밀편을 건네시며 떨리는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 속에 담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제 가슴을 저미듯 아프게 해요. 게다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굵은 눈물을 참으시면서도 억지로 지으시던 그 씩씩한 미소, 떨리는 손으로 제 군복의 먼지를 털어내시던 다정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아들, 꼭 살아서 돌아오거라 라는 말씀에 담긴 깊은 사랑과 애틋함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방울의 크기까지 저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억해요.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저는 이제 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아어를 전공한 것도, 예기치 않게 군인이 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동안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남포항으로 향하는 군용 트럭 안은 깊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녹슨 철판 위를 구르는 바퀴 소리와 엔진 음만이 묵직하게 울리는 가운데 매캐한 디젤 연료 냄새가 좁은 차량 안을 가득 채웠죠. 때때로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날 때마다 트럭이 크게 흔들렸고 그때마다 서로의 어깨가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서리가 낀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 침묵 속에 숨겨진 무거운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흐릿한 창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어 보였죠. 평소보다 더 깊어진 눈매, 바싹 마른 입술, 그리고 잠 못 이루며 지새운 밤들이 만들어낸 다크서클까지 이미 저는 전쟁으로 향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꽉 담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규칙한 한숨소리, 군복 바지를 붙잡고 있는 떨리는 손가락, 이마에 맺힌 차가운 땀방울. 모든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무게를 대변하고 있었죠. 이미 몇몇 소문들이 부대 내에 퍼져 있었거든요. 러시아군이 우리를 K대대라 부르며 업신여긴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의 사기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어요. 트럭이 깊은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옆자리에 영호와 저는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야, 살살 좀 해라 하며 농담 한마디 던졌을 텐데 오늘만큼은 영호도 입을 다문 채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굳은 옆얼굴에서 저는 평소와는 다른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었죠. 때때로 그의 턱 근육이 경련하듯 실룩거리는 것을 보면서 영호도 저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트럭이 남포항에 다다랐을 때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짭조름한 공기가 코끝을 스치자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확 밀려왔죠. 항구에는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철제 관짝 같아 보였어요. 녹물이 줄줄 흐르는 철판과 곳곳이 벗겨진 페인트는 마치 오래 방치된 시신처럼 보였죠. 특히 배 밑부분의 녹슨 자국들은 마치 핏자국처럼 보여서 불길한 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강풍에 삐걱거리는 선체의 소리는 마치 신음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배에 탔을 때 우리 소대가 배정받은 선실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어요. 화물칸을 대충 개조한 듯한 좁은 공간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녹슨 철제 특유의 비린내가 진동했죠.
천장에서는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져 내렸고 바닥은 미끄러울 정도로 축축했어요. 40명의 병사들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지만 실상은 정어리 통조림처럼 빽빽이 들어차야 했죠. 누군가의 팔꿈치가 옆구리를 찌르고 다른 이의 발이 얼굴 근처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항해는 단순한 고통이 아닌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매 끼니마다 나오는 식사는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했죠. 회갈색의 불분명한 국물에 떠다니는 시커먼 고기 덩어리들. 민국이가 농담 삼아 이거 먹고 죽으면 어쩌지?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만큼 현실감 있는 걱정이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게다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정치교육은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앉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죠. 그 지루함과 갑갑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끝없이 이어지는 파도와의 싸움은 우리의 위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구토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선실 아는 곳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동료들을 보며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우크라이나 전선 근처의 러시아 군사기지는 마치 얼어붙은 지옥 같았습니다. 시베리아의 한겨울도 이보다는 따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춥고 삭막했죠. 콘크리트 벽에서 스며나오는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황량한 벌판은 마치 무덤을 연상케 했어요. 하지만 뼛속 깊이 스며드는 시베리아의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러시아 병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듯 우리를 바라봤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혐오와 경멸 그리고 어떤 위험한 호기심 같은 것이 번갈아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담긴 경멸감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차갑게 피부를 찔렀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낄낄거리는 비웃음 소리, 아스팔트에 툭하고 침을 뱉는 소리 그리고 K대대라는 별명으로 우리를 부르며 내뱉는 조롱 섞인 대화들이 귓가에 꽂혔죠. 그들은 일부러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요. 저는 러시아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저는 그들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실험용 돼지들이 도착했군. 이번엔 얼마나 오래 버틸까? 황색 피부의 쥐새끼들. 전선에 도착하자마자 반은 죽겠지? 걔네 장군이 얼마 받고 이런 거래를 한 거야?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그들 앞에서 서툰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를 더듬거리며 말하기도 했죠. 대신 저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마치 녹음기처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전 회의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북부에서 새로운 진지를 구축했다. K대대는 바흐무트 동쪽 참호에 배치될 예정이다. 라는 내용부터 순찰 일정의 패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경비가 허술하다. 동쪽 철조망 근처는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그리고 보급 물자의 종류와 양까지. 탄약이 부족하다. 겨울 군수품이 한 달은 더 걸린다. 등의 모든 내용을 말이죠. 밤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날 들은 정보들을 마치 암호문을 쓰듯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양말을 꿰매는 척하면서 쪽지에 메모를 하고 그것을 군화 밑창에 정교하게 숨겼어요. 혹시나 발각될까봐 글자 크기를 최대한 작게 쓰고 종이도 얇은 것을 골라 썼죠. 언젠가 이 정보들이 우리의 생명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 아니,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향에서 가져온 밀편의 마지막 조각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화장실에 숨어서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저를 어머니와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그 달콤 쌉싸래한 맛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누군가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전쟁터로 향하는 한 병사의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불확실한 미래뿐이에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시베리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저 차갑고 낯선 별들 아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약속, 그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는 저 북극성처럼 저는 꿋꿋이 제 길을 가려고 해요. 비록 지금은 러시아군들의 조롱거리이자 전쟁의 소모품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모르는 저만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살아남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희망이니까요. 이런 다짐을 하며 저는 계속해서 훈련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처음 전선에 배치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낡은 AK-47 소총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녹슨 철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방탄복은커녕 제대로 된 통신 장비조차 없었어요. 손에 쥐어진 소총은 적어도 30년은 된 듯 했는데 총신에는 깊은 흠집이 나 있었고 개머리판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불길한 소리가 났죠. 녹슨 총열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거친 표면이 느껴졌고 총기름 냄새는 오래전에 사라진 듯 했어요. 이게 다야? 영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을 때 우리 모두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쥔 소총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 군관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육제족이라 부르며 비웃었죠. 걸어다니는 방탄벽들에게 방탄복이 필요한가? 이런 말들이 수시로 들려왔어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보이는 경멸적인 눈빛, 담배의 연기를 우리 얼굴에 대고 내뿜는 모욕적인 행동들은 가슴 깊이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게다가 하루치 식량이라고 지급된 것은 버터도 없는 딱딱한 흙빵과 녹슨 통조림이 전부였어요. 흙빵은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이를 다칠까 두려울 정도였고 물에 불려 먹어야 했죠. 축축한 빵 냄새는 곰팡이 냄새와 뒤섞여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녹슨 캔 표면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따뜻한 식사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때로는 통조림을 따는 것조차 힘들어서 군화 밑창으로 내리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터져나오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우리의 자존심도 함께 부서지는 것만 같았어요. 준호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간파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다져진 그의 직감은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냈죠. 창백한 달빛 아래서 그가 나직이 속삭였어요. 우린 방패막이야. 적의 화력을 유인하기 위한 총알바지에 불과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야간 작전 때마다 우리 부대가 최전방에 배치되는 이유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죠. 준호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한 듯한 냉소도 깃들어 있었어요. 민국이는 매일 밤 무전기를 개조하려 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의 손가락이 부품들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했죠. 러시아군이 버린 고장난 무전기들을 몰래 수거해와서는 밤새 부품을 조립하고 회로를 연결했어요. 때로는 손가락이 다치고 피가 나도 그는 멈추지 않았죠.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가 직접 통신할 수 있을 거야. 그의 속삭임에는 희망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촛불이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깊은 피로와 긴장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용식이는 그만의 방식으로 생존을 준비했습니다. 함경도 산골에서 다져진 그의 지리감각은 여기서도 빛을 발했죠. 매일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그는 전초 기지 주변을 정찰하며 지형을 암기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냥처럼 가벼웠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눈빛은 날카로웠죠. 참호의 위치, 철조망의 간격, 지뢰밭의 경계선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상세한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돌멩이를 주워 땅에 약도를 그리기도 했는데 그것을 지우는 순간에 그의 표정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어요. 영호는 말없이 보급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독수리처럼 예리했죠. 버려진 탄약통에서 남은 실탄들을 찾아내고 죽은 병사들의 전투식량을 수거했어요. 때로는 밤새 순찰을 돌며 하나둘씩 물건들을 모았죠.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그의 말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모두 그 언젠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가 차곡차곡 물건들을 숨길 때마다 보이는 굳은 표정에서 저는 그의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경계 근무 중에 우크라이나 포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철조망 너머로 마주친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죠. 제가 무심코 러시아 원서 구절을 중얼거렸을 때 그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호를 받은 것처럼요. 당신도 그 책을 읽었군요? 그의 러시아어는 부드럽고 친근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헝쿤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교양 있는 사람 특유의 부드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렇게 문학 이야기로 시작된 우리의 짧은 대화는 곧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는데 그의 움직임에는 수년간의 전장 경험이 묻어났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치 입술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동쪽 경계 초소에서 3km 지점에 우크라이나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에는 지뢰가 거의 없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예민해지면서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크게 들려왔죠. 멀리서 들리는 순찰병의 발자국 소리, 철조망을 스치는 바람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까지.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경비가 소홀해집니다. 특히 금음날에는 더욱 그렇죠.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마치 제 생명줄을 외우듯이요.
밤마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쪽지의 동쪽 경계 초소의 위치와 주변 지형을 그렸죠.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빼뚤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록했어요. 용식이가 암기한 지형 정보와 대조해가면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나갔죠. 특히 지뢰밭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일부러 순찰을 자원해서 동쪽 초소 주변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발자국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달빛에 비친 들판의 모습을 머릿속에 새겼죠. 웅덩이의 위치, 덤불의 크기, 참호와 철조망의 간격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정보였어요.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러시아군의 방패막이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희미한 빛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고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눈물 어린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죠. 꼭 살아서 돌아오거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살아남을 기회가 이제 우리 앞에 희미하게나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11월에 혹한이 전선을 덮쳤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는 강추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의 몸을 파고들었죠. 날카로운 바람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피부가 찢기는 것 같았고 콧물이 얼어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버릴 것 같았고 차가운 공기가 기관지를 핥히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죠. 한밤중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얼어붙은 손가락이 부러질 것만 같았어요. 분화 밑창에 붙은 눈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발바닥은 동상에 걸린 것처럼 감각이 무뎌져 갔습니다. 우리가 입은 얇은 군복은 이런 혹한 속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솜이 다 삭아서 너덜너덜해진 동계 점퍼는 마치 그물처럼 찬바람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였죠. 어깨 부분은 이미 솜이 다 빠져나가 바람 한 점이 스며들어도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장갑도 구멍이 숭숭 나서 손가락이 하나둘 얼어들어갔고 군화는 밑창이 닳아 눈 녹은 물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한밤중이면 발가락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텨보지만 추위는 우리의 의지조차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중에 우연히 문서보관실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러시아 장교들의 부주의로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 사이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들어갔는데 그때 본 작전 계획서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러시아어로 쓰인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다가올 작전에서 우리를 적의 화력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쓸 계획이었어요. K대대를 선봉에 배치하여 적군의 화력을 분산시킨 후 주력 부대가 공격을 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이상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장 속에서 쓰린 신물이 올라왔고 손끝이 경련하듯 떨렸죠. 차가운 벽에 기대어 서서 한동안 진정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회오리치듯 몰아쳤습니다.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전했을 때 모두의 표정은 참혹했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어서 턱 근육이 붉어질 정도였고 민국은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으로 바지를 움켜쥐었죠. 용식이는 처음으로 욕설을 내뱉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호는 그저 차갑게 웃기만 했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우리는 그날 밤 서로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죠. 각자의 눈빛 속에서 저는 같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의 숙소에서는 보드카에 취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누군가는 낡은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흥얼거렸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날은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대규모 포격이 예정된 이날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거든요. 포격이 시작되면 모든 이의 시선이 전방을 향할 테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이곳을 벗어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저희는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낡은 양말 속에 숨겨둔 쪽지들을 펼쳐놓고 촛불 아래서 밤새도록 계획을 다듬었죠. 서쪽 경계가 가장 허술하다는 걸 알아냈는데 특히 자정 무렵 순찰 교대 시간에는 10분가량 빈틈이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러시아 병사들의 습관도 파악했죠. 날이 추울수록 그들은 초소에서 더 오래 웅크리고 있었고 시야가 나쁠 때는 순찰을 대충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기상예보는 우리 편이었습니다. 그날
폭설이 예고되어 있었죠. 회색빛 하늘을 보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쳐서 시야를 가려주기를 빌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탈출을 숨겨줄 천연의 연막막이 될 테니까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경로를 그려보았어요. 참호와 철조망 사이의 거리, 지뢰밭의 위치, 은신처로 삼을 만한 웅덩이들까지. 준비는 은밀하게 하지만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준호는 무기를 챙겼는데 그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차마 묻지 못했죠. 녹슨 AK-47 세정과 실탄, 수류탄 2개 그리고 전투용 단검까지. 그는 각 무기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는데 특수부대 출신다운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나하나 살폈죠. 이것들이 우리의 목숨줄이야. 그의 말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어요. 민국이가 개조한 무전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그것은 마치 기적 같았죠. 밤새워 작업한 끝에 마침내 러시아군의 통신 주파수를 도청할 수 있게 됐어요. 불안정한 전류 때문에 지직거리는 소리가 심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교신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죠. 이것만 있으면 적어도 그들의 움직임은 알 수 있을 거야.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용식이는 식량 준비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조금씩 모은 전투 식량과 통조림까지 충분한 식량을 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었죠. 영하의 날씨에서는 물을 구하는 게 목숨만큼 중요했으니까요. 그는 배낭을 꾸리면서도 무게 중심을 정확히 맞췄어요. 등산할 때처럼 배낭이 흔들리면 안 돼. 소리가 날 테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산에서 단련된 경험이 묻어났어요. 영호가 구한 민간인 옷가지들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러시아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잠바며 바지들은 곳곳이 해진 부분이 있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죠. 이것만 입으면 적어도 멀리서는 군인으로 보이진 않을 거야.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깊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두려움에 온몸이 떨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죠. 러시아군의 총알바디로 죽느니 차라리 자유를 향한 도전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이 되자 포격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한 포성이 들리더니 순식간에 하늘이 불바다로 변했죠. 대공포의 섬광이 밤하늘을 갈랐고 포탄이 떨어지는 곳마다 눈보라가 휘날렸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폭발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져. 그렇게 저희 5명은 정확히 계획된 움직임으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청한 러시아군 통신을 통해 추격대의 동선을 파악했고 그들이 지나갈 만한 곳은 철저히 피해갔죠. 귓가에 울리는 총성과 폭발음 사이로 들리는 러시아군의 교신. 3소대 동쪽으로 이동하라. 2소대 전방 경계를 강화하라.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탈출로를 결정했죠. 준호의 특수부대 경험은 밤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밤과 하나가 된 듯했죠. 발자국 소리를 최소화해 눈을 밟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그의 작은 속삭임은 우리의 생존 교범이 되었어요. 특히 철조망을 넘을 때는 정말 대단했죠. 손놀림 하나하나가 수없이 훈련된 동작이었어요. 용식이의 체력은 눈 덮인 험지를 뚫는 데 결정적이었어요. 때로는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죠. 그의 넓은 등판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었어요. 산악 훈련을 받은 그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첫날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타령 과정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영하 30도의 혹한이 우리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입김이 공중에서 얼어붙었고 눈썹과 속눈썹에는 서리가 맺혔어요. 구나 밑창이 얼어서 걸을 때마다 미끄러질 것 같았고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굶주림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최소한으로 아껴야 했죠.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아주 조금씩만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입안이 바싹 마르고 위장이 쓰릴 때면 눈을 녹여 마시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마저도 조심해야 했어요. 너무 많은 눈을 먹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민국이가 개조한 무전기는 우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통신을 감청하면서 조금씩 전선을 벗어났죠. 때로는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희미한 신호를 잡으려고 밤새 귀를 기울이기도 했어요. 러시아어 통신이 들리면 저는 즉시 해석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방향을 조정했죠. 그리고 마침내 폴란드 국경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였죠. 제 러시아어 실력으로 우리는 소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살려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동안 검문소 병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를 훑었죠. 다행히도 저희는 폴란드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곳의 난민수용소에서 생활하며 도움을 받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았죠.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구겨진 밀편 포장지를 펼쳤는데 그곳에 어머니가 남긴 희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아들아, 꼭 살아서 자유를 찾거라.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빛들이 자유롭게 반짝이는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죠. 5명의 탈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K대대가 아닌 자유인이었죠. 긴 탈출 여정은 끝이 났지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염이 자랐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으며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자유라는 것. 그건 어쩌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어요. 시베리아의 혹한도, 추격자들의 위협도, 굶주림과 공포도 이겨낸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편 포장지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께 밀편을 사드리고 싶어요. 자유의 맛이 담긴 달콤한 밀편을. 그날 밤 우리는 서울의 어느 안가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너무나 포근한 이불과 따뜻한 온돌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부터 자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인지 혼자 눕는 것도 어색했죠. 창밖에서 들리는 도시의 소음도 새로웠어요. 포성과 총성이 아닌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 소리, 간간히 들리는 음악 소리까지. 이런 평화로운 소리들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네요. 준호는 여전히 창가 쪽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수부대의 습관이 남아있는지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민국이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샤워를 하고 나서 계속 울고 있었고, 용식이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수화기를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영호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우리가 겪은 일들, 러시아군의 실상, 북한군이 처한 현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자유의 첫걸음이자 남겨둔 동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낯선 사회에 적응하는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베리아의 혹한도 이겨낸 우리였죠. 이 정도쯤이야. 어머니의 밀편 포장지를 베개 옆에 두고 저는 마침내 눈을 감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나만의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남한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믿을 만한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거든요. 그를 통해 어머니와 소통도 할 수가 있었는데 곧 어머니도 남한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제가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저의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갈 예정이에요. 모두들 저희 앞날을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